네, 바이아흐로 증권사의 하반기 전망 시즌이죠. 오늘은 NH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환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먼저 하반기 전망에 제가 타이틀을 보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예. 이게 터닝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는 겁니까?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면서 조금 일단은 좀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리스크가 지나간 뒤에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지나간 다음에 한 연말쯤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예.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황을 먼저 정리를 드리고 연결시켜서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의 주 원인이 되는 것들이 미국 연준의 긴축 전망이 한 9월 정도쯤 되면은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전망이 최근에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이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낙폭의 한 40~50% 정도를 되돌립니다. 지금은 좀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기술적 분석이 끝나고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 이후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리스크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게 한 3분기쯤 나타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유출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환율도 또 원달러 환율이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유출 압력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보통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유출은 되겠지만은 수출이 좋아지면서 버텨주는 힘을 맞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출도 그 뒷받침을 못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리스크를 제일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되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게 되는 시점이 한국 경제가 제일 위험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조정을 받아 있을 테고 이때는 이후에 터닝 포인트를 기다릴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터닝 포인트로는 두 가지 하나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의 3기가 시작된 시점이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서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진 시점. 그러면은 이걸 정책적으로 다시 도와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기업 상황을 살펴보면서 터닝 포인트 잡아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 변화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해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금융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높아졌죠. 과거에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패턴을 보면요, 네. 주식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이 유입이 됐다가 주식 시장이 고점을 지나서 쭉 조정을 받고 나면은 보통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탈하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또 대세상 증장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인 자금들이 유출이 되면서 증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지는 환경을 맞이를 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당시에 또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그 한국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좀 2020년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유출되는 움직임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거에 이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과거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20%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빠져나가는 게 옳냐 아니면 오히려 그때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담는 게 옳냐라는 거에서 담는 게 경험적으로 옳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고 피해를 봤었는데 최근에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아니면 한국경제 TV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노출되는 그런 지식과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들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오르고 있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가 좀 와닿긴 하는데요. 근데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수출을 꼽아주셨어요. 네. 지금 수출이 어쨌든 견고한 수준이긴 한데 이게 마이너스 전망까지도 약간 내비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이유는 결국 경기 둔화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중인데 결국 이 금리를 올리는 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물가를 잡는 거지만 역설적으로 금리가 물가를 잡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수요를 꺾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꺾어 놓는 만큼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요도 좀 좋지 않아지는 거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입장이 되게 좋지 않아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연결고리가 이렇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됐었고, 그게 외부에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내구재 지출을 늘린 것들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멸돼 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과연 수출이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증시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의 호조를 보였다고 해서 증시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못 나왔지만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말인즉슨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더 큰 의미를 저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네. 이제 그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수출이 잘 나오고 뭐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은 그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생각하는 국면이 있고, 네. 그럴 때는 그 경제와 정책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일 때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를 꺾어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경기를 꺾는다기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러면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긴축 강도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지표를 오히려 좋게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국면인데, 과연 이런 기대대로 연준이 정말로 태도를 바꿔줄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명확하지는 않은 사실이고, 그게 만약에 연준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안 좋은 경제 지표를 안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국면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지금의 시장의 상승을 마냥 그렇게 행복하게 바라보기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 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은데요. 연준의 오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공교롭게 전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플레를 좀 잘못 봤다. 자, 그거는 과거고 그럼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준은 정책을 필 때 이전에 오판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한 스탠스보다는 좀 전후 사정을 보아가면서 완만하게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봤다, 좀 더 강하게 할지,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오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수습한 입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를 오판했었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 대응을 빠르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뭐 과거 재무장관을 했었던 서머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미 늦었기 때문에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반대로 시장에서는 그런데 연준의 지금처럼 가파른 긴축이 오히려 경기를 꺾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심을 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물가 통제를 일단 원래는 연준의 제일 큰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니까요. 이 정책 목표에 더 순수하게 집중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집중하는 방향이 지금 한 번 오판을 한 입장에서 두 번을 틀리면 안 되니까
좀 더 퓨어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꺾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한 발 물러나 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응해야 될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연준이 그렇게 긴축 강도를 상당히 좀 강하게 쭉 길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도 한 차례는 둔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팔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그때 살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미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보통 과거의 경기 침체가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내렸었는지를 생각하면은 예. 한 25% 정도면은 상당히 경기 침체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그 이상으로 커지려면요.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경제 위기의 방향으로 가야지 한 40, 50%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은 보유를 하되 남은 현금이 있다면은 를 경기 침체까지가 한번 올 거라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서서히 분할 매수에 나서는 조금 더 기다려가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일반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있고 거기에 일부분을 주식으로 계속 저축해 간다는 관점에서 또 그 캐시플로우를 주식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면 대응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좋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산업적인 모멘텀 한번 짚어주시죠. 산업적으로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인플레이션 환경에 한국 기업들 중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전기차라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자동화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인플레 환경이 높아져 있고 뭐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뭐 전기차 같은 식으로 유류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분명히 인플레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을 따져보면은 세계 전체 차량 판매 중에서 전기차와 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이 한 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를 보면은 아마 1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도 그렇고 아니면 전장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이고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라는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인플레 환경이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이 이 비용 상승 압력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제 그 인건비란 건 한번 올라가면 다시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라간 인건비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AI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거고 뭐 AI 꼭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테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티냐님이 이제 전기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관련돼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니다. 사실 한국의 뭐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 경로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뛰어날 때 보면 신흥국의 그 판매 대수가 크게 좌우할 때가 주가가 크게 반응했던데 네. 그러면 전기차는 사실 선진국의 향유물인지 아니면 신흥국들도 이 전기차의 속도가 좀 빠른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전체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팔리는 걸 합치는 만큼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시장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그렇게 전적으로 선진국에 있다라기보다는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뚫고 여기서 치고 나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 대비로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하다. 이게 이제 한국 차들의 접근법인데 중국 각 차량에 비해서 더 싸게 만들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여튼 선진국 진출을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한국 차들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1%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한 1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자동차 그룹 관점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전체 차량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5위 정도. 근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2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해 주실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와 자동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아직은 안 해주셨지만 게임주에 대해서도 꽤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게임주는 사실 최근에 부진했잖아요. 네. 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게임주의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고 네. 생각하면요. 게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출시돼 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느냐라는 실적 가시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게임들이 출시가 돼서 이게 흥행을 할 것이냐라는 신작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사들이 별로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IT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은 커져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낮아져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때문에 신작 출시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가시성도 낮고 신작 모멘텀도 떨어져 있는 것들이 게임사들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하반기를 놓고 보면은 모멘텀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던 IT 개발자들이 이제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출시 목표가 잡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국 게임사들이 과거 몇 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보면은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바일 게임을 주로 잘하는 회사가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또 내놓으면은 이게 자기 회사의 점유율을 자기 회사의 새 게임이 잡아먹는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시장 점유율을 회사 단위로 끌어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올해는 PC와 콘솔 게임 쪽을 주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호 간섭이 없이 이용자 수를 늘리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또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주로 잘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 말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들이 만약에 흥행 성공을 하게 되면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의 하반기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내리에 낳는 것은 일단 전기차, 더 나아가서 게임주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인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현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